안녕하세요.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영숙입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세요. 항일 독립운동가입니다. 왜냐하면 1910년 이전부터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이분이 러일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1905년 9월에 러일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이나 국제적인 면 때문에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서 당시에 일본의 망명에 있는 갑신정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효 선생이 최재형 선생을 초청을 해요. 도쿄로.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일본의 야욕을 다 간파를 하게 되죠.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1906년부터 의병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범윤 간도관리사가 러시아로 가서 최재형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907년에 해외 망명을 한 안중근 의사가 또 최재형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최재형 선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착된 그 하얼빈 의거라는 거사를 치르게 됐고 1908년에 최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 동의회 총장이 바로 최재형이고 부총장이 간도관리사 이범윤이에요. 그 회장이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의종이 회장이 되고 안중근 의사는 평의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무슨 독립단체를 조직하든 무슨 친목회를 조직하든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재형 선생님은 워낙 기업가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데 당시 화폐 가치로 13,000루블을 내셔요. 근데 13,000루블이면 그때 당시는 엄청난 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돈에 합해서 이범진 공사가 10,000루블을 이의종 손에 들려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최재형 있는 데까지 갖고 와요. 그 돈을. 근데 너무 먼 길이니까 그 서쪽에서 완전히 동쪽 끝으로 10,000루블을 갖고 오는 그게 엄청난 위험한 일이어서 이의종 독립운동가는 아주 일찍 국제 결혼을 했는데 노을겐 남작의 딸과 결혼을 이미 했고 그 남작이 같이 보호자로 따라와서 최재형과 만나서 그 자금으로 동의회를 조직을 해요. 해조신문에 동의의 취지문을 이제 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이 최재형 선생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한지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내용 중에 조국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꽃을 보아도 눈물이요, 뭐 바람을 보아도 눈물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그 절절히 맺힌 건데 정말 배가 고파서 먹여주지 못해서 떠난 조국인데 그 조국이 위태로울 때 어쩜 그렇게 애국심이 불타서 부르짖는 그런 게 이제 해조 신문에 그 동의회 취지서가 실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동의회에서 의군을 조직을 해서 그게 대한의군이 돼요. 이제 최재형이 주도적으로 이끈 게 바로 동의회 산하 대한의군이고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이 바로 안중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하얼빈에서 의거를 마치고 일본에 잡혀서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국제법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해요. 나는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적군의 최고인 이토를 처단했다. 그러니 당연히 국제법으로 나를 재판해다오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결국은. 근데 그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 바로 동의회에서 만든 대한의군이에요. 그래서 그 의군들이 약 3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최재형 집에서 다 숙식을 제공하고 무기 중간상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군을 무장시키고 그 전쟁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최재형이 다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에도 다 나와 있지만 국내 진공 작전이 신화산 전투, 홍의동 전투는 아주 대승을 거두고 나중에 영산 전투에서 이제 참패를 하게 돼요. 그 포로를 잡았다가 이제 놔주는 바람에 안중근 의사가. 그런데 이제 8월 말까지 그 전투를 했는데 나중에 영산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압박을 해서
이 대한의군의 무기를 전부 환수시키고 무장 해제를 당해요. 그렇게 되면서 최재형은 1909년에 그 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아놨던 대동공보를 인수해요. 그래서 대동공보사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09년 2, 3월쯤에 이 안중근은 자기가 포로를 놔줘서 의군이 다 이렇게 와해가 됐고 무장 해제까지 당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굽힐 수 없다. 끝까지 이또를 처단하고 이완용을 처단하리라. 그래서 단지 동맹을 하게 돼요. 바로 그 단지 동맹을 최재형의 집에서 했다는 문서가 일본 외교사료관에 2019년도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대동공보에서 하얼빈의 이또가 만주 시찰을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다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권총을 사주고 그 최재형의 다섯째 딸 올가의 자서전에 보면 응칠 아저씨가 항상 안응칠이라고 했지 안중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그래서 안중근 자서전도 안응칠 역사지 안중근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응칠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권총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저기 골방 저쪽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언니 손을 붙잡고 왜 그러나 궁금해서 몰래 갔더니 응칠 아저씨가 벽에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권총 연습을 하는 걸 봐서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얼마 후에 그 응칠 아저씨가 하얼빈에서 일본의 최고 높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또 얼마 있으니까 응칠 아저씨가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고 또 그 뒤부터는 응칠 아저씨의 부인과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엄마가 옷가지와 음식을 많이 싸줬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단지 동맹도 최재형 집에서 했고 또 권총 연습도 집에서 했고 또 권총도 최재형 선생님이 사드렸고 안중근 의사가 혼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러시아에 가서 또 하얼빈까지 가서 혼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는 없죠. 반드시 뒤에서 다 돌봐주고 어떤 그 루트를 마련해서 그런 거사를 치르게 했던 게 바로 대동공보에서 그 모의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일본에서 대동공보를 강제 폐간시켜요. 그 신민일보에 이제 기록이 된 거 보면 그 1인의 조직의 말을 들으면 돈이 많은 그 갑부인 최재형 산하에 있던 안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다 꾸몄다르다 그게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애교사료관에서 단지동맹 했던 장소가 들어있는 그 문서 속에 2등 공작 만주 시찰 1건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막 두껍게 묶여 있는데 그 안에 페이지에 배 1당 그러니까 일본을 배반하는 그 일당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최재형이에요. 첫 번째 최재형을 언급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범윤, 이의종, 홍범도, 신채호 쭉 나오고 그 뒤쪽에 안응칠이 언급이 돼요. 그 일당의 조직이 그럴 정도로 이제 일본에서는 다 파악을 했었구나. 그런 걸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최재형 선생님이 군수를 했던 그 얀치에 가면 단지동맹 기념비가 서 있어요. 그 장소에 대해서 확실한 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그 일본 외교사령관 문서 중에서 아주 정확하게 최재형의 주소에서 모여서 목적은 대한 독립을 위하고 처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게 아주 세밀하게 일본어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대동공보도 강제 폐간이 되고 일본에 의해서 또 해조신문도 조선이라는 게 비춰지잖아요. 그 이름 속에서 그래서 또 그것도 강제 폐간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 독립운동이 끝났나? 그게 아니고 러시아를 자꾸 조정을 해서 한인들이 뭘 만들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니까 권업회를 만들어요. 1911년에 초대 회장이 바로 누구겠어요? 최재형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권업회 회장을 맡고 이제 왜 권업회냐? 문자 그대로 일자리를 권하는 모임이다 그런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임원록에 보면 신채호, 이상설, 홍범도, 최재형, 유인석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자리 알선했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권업회의 성격을 그 임원록에 보면 알 수 있고, 거기에서 또 권업신문을 발행해서 그 권업신문을 통해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밝혀진 뭐 취지서도 있고 임원록도 있고, 그래서 그 신채호는 주필이 돼 있었고, 홍범도도 이제 그 이후에 또 회장이 되고, 그런 활동들이 다 독립운동가의 활동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최재형이 중심에 있었다는 걸 누가 봐도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11년에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14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서태지가 그 발해를 꿈꾸며라는 2004년에 공연을 하고 그 양치에 지신의 마을 예터비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지신의 마을 예터비는 1863년에 13가구가 그 마을에 처음으로 마을을 조성했다는 그 기념비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863년으로부터 딱 50주년이 되는 해가 1914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 권업회를 만들고 러시아 남의 나라 땅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며 살면서 그래도 이 러시아가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2주 50주년 기념식을 거대하게 하자. 그래서 돈을 당신이 내가지고 한인 아령이라는 게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인 아령 2주 50주년 기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준비위원장이 누구? 최재형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이 2세 동상도 세워주고 또 로마노프 왕가에 모두 세워주고 같이 더불어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픈식만 남았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이 터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만 다 하고 그걸 못했어요. 막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어수선하면서 바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황군과 그 혁명군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군이 황제를 옹위하는 백군, 그리고 혁명군이 적의파, 그래서 적의파와 백의파가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러일 전쟁 때는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적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 황군하고 손을 잡아요. 근데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일본이죠. 근데 그 군대와 일본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백의파가 우리 적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사회주의 이런 게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적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제 1918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뭔가 우리도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한족 중앙총회를 결성을 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명예회장이 누구죠? 최재형이에요, 또. 그래서 최재형이 이제 명예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고 같이 더불어서 이 혁명군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백의파하고 계속 싸움이 이어지면서 1919년 3월에 뭐가 일어나죠?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국내 3.1운동을 바로 이어서 최재형 선생도 블라디보스톡에서 3.1 문을 세우고 3.1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1919년 3월 17일에 최초의 임시정부가 우스리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 의회 정부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외교부장이 또 최재형이에요. 최초로 생겼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만 아는데 기초적으로 독립운동의 터전을 닦은 게 그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이고, 그 뒤이어서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거기에 재무총장이 바로 최재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계속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죠. 그런데 적의파, 백의파 막 싸우는 내전 중에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체코 군대가 있어요. 체코군이 러시아에 와서 내전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하게 돼요. 독일로부터. 그러니까 이 체코군들이 막 독립이 됐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나라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런데 서부 전선으로 가려면 독일 전선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당신들은 안전하게
동쪽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가서 대서양으로 해서 당신의 나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체코 군단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다 점령을 하고 동쪽 블라디보스토크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독립이 됐어. 자기 나라는. 그래서 글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무기 채꽃제가 가장 좋은 모신나강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제조했다고 그러는데 체코군이 가장 강력하게 무장했던 그 모신나강총이 우리 독립군의 총이 되는 과정이 바로 체코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자기네라 가기 전에 이 무기를 다 누구한테 팔아요? 무기 중간상을 했던 최재형 선생이 중심이 돼서 무기를 다 사게 되고 그 무기가 봉오동 청살리 전투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일이 이제 체코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전투를 하고 그러는데 최재형 선생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독립단을 조직해서 또 독립단 단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1920년 4월에 대단위의 일본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우리가 요즘 해자되는 우길승찬기를 앞세우고 들어와서 우리 독립 그 단체는 물론 혁명군까지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서 대표적으로 사형을 당한 게 최재형과 그 네 분이에요. 황카피톤, 최재형, 김희직, 또 한 분, 그렇게 해서 네 분이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는 무슨 즉결 재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4월 5일 날 잡혀서 4월 7일 날 총살을 당해서 지금까지 시신도 없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데 최재형의 큰아들도 1918년에 저구이파에서 전투를 하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아들을 또 잃고 그러면서 이제 1920년에 집에 왔어요. 이제 최재형 선생이 잠깐 4월 5일 날 집에 잠깐 들렀는데 부인하고 이제 아이들이 밀정이 쫙 깔렸다 지금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60세다. 일본의 잔인함을 너희들이 못 봤느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도망가면 너 엄마하고 너희들이 무슨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안 된다. 내가 잡히마. 내가 잡히는 게 낫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고 도망을 안 가고 바로 잡혀서 바로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정말 파란만장한 교육과 기업가 이렇게 살면서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끝까지 참 눈물 나는 삶이에요, 진짜. 그런데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만 알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너무 여지까지 몰라서 저희 기념사업회에서도 이제 오시는 사람이나 제가 또 강의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몰라 뵈서 이제야 알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이런 분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묘도 없고 어디 묻혀 계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지 42년 만에야 그 독립장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주셨는데 이제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의병 300명을 숙식을 제공할 정도로 그 대처택은 그 양치에 있었고 이제 나중에 독립단 단장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마지막 거주하던 집이 아주 초라해요. 근데 다행히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러시아인이 살고 있었는데 1920년 4월 7일에 그 자진해서 잡혔던 집이 우스리스크에 이제 조그마한 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집을 사서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19년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던 해에 3월 28일에 기념관으로 개관을 했어요. 같은 해 8월 12일에 그 뜰에 기념비와 흉상을 제막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또 반크에서 같이 다 합심해서 국내에 정말 이분을 기리는 흉상이라도 또 많은 기업들이 계시지만 이분의 기업인의 롤모델 정신으로 또 동참을 해주신다면 실제적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또 우리 반크 회원들의 마음 속에 이런 꿈을 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꿈이 있으면 이분을 또 그렇게 기리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